원희룡 장관님이 자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 16일 날 세종시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하셨겠죠? 원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 봐요. 아니 원래 출입 기자 한 달에 한 번. 우리 권근대님이 감이 떨어졌네. 그죠? 그래서 임대차 3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출입 기자가 이제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내용을 보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손본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볼게요. 일단 기자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자, 1년 동안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걸 먼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책하는 마음이다. 아, 솔직하네요. 그리고 임대차 3법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수리를 하겠다는데 손을 대면 완성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손을 대면 완성을 하겠대.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법이 완성된 법은 없어요. 완벽한 법은 없죠. 더군다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완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완성품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말꼬리 잡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기자 간담회는 미리 다 점검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생각을.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완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조금 심상치 않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보니까 전세제도란 것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이다. 그런데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사실 황당한 얘기다. 아니 임대인이 빚쟁이로 보고 있어 이 사람. 왜 임대인이 빚쟁이에요? 서로 동등한 관계. 나는 돈을 받고 내 물건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거래 관계인데 빚쟁이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내용이? 모든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 생각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임대인들을 거의 뭐 사기꾼 또는 뭐 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는 시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를 보게 되면 자 전세 제도란 것은 자 아까 세입자한테 돈 빌렸다. 그래서 우리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 그리고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를 앞으로 공론화하고 모든 방향을 올려놓을 거다. 공론화를 올려놔. 우리가 다 공론화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뿌리내릴 수 있는 법. 그러니까 완벽한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임대차 3법 전체를 임대차법은 어차피 개정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 야 이거 오래 걸리겠구나. 당장 불났는데 급한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빠르면 좋겠지만 올해 하반기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 올 하반기 내년에 만들겠다는 건데 우리가 내년에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야 이거 선거하고 관련 있나? 선거철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당연히 유예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분위기상 유예를 해야죠. 그죠? 이거 지금 하면은 난리 나죠. 그렇죠. 원래 5월 1일부터 예. 이제 시행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를 물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1년간 유예하니까 이 임대차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에 같이 시행하겠다라는 네. 측면에서 해화우님 전세금 에크로 한다는데 맞습니다. 에크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크로라고 쓰셔가지고 좀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매 시장에 있어서 연초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그래서 지금 연착륙을 했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어요. 연착륙해서 이게 바닥을 거의 다져간다고 보고 있고 다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 반전은 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고 있지 당장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반기까지는 쭉 조금씩 상승하면서 갈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금리를 다루는 한은 여러 재정이나 경기 운영하는 거시 당국도 인식을 같이 하고 보조를 맞춰간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금리를 많이는 안 낮출 것 같아요. 빨리 낮추지도 않고 이제 금리를 약간 지금보다 조금 낮추는 수준에서 유지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조금 낮추는 선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3년 뒤에 이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겁니다. 3년 뒤에 공급 위축으로 인한 가격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몇 가지를 저희가 포인트를 놓고 의견을 얘기했다. 지금처럼 하게 되면은 공급 위축. 그러니까 집을 사람들이 안 사. 그죠? 아파트 말고는. 그러면 이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의 공급은 없어. 그러면 가격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있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분양. 미분양은 9만 선을 가다가 현재 지금 악성 미분양은 9,500다. 그래서 몇 개월 내에
갑자기 늘어날 지표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양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못 하는 거야. 건설사에서. 그 못 하는 건 정말 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금은 계속 나가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자를 나가는 건 괜찮지만 사업을 안 하면서 이자 나가는 거 진짜 회사들이 힘들어합니다. 회사들이 힘들면 회사들이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 안 써요. 경기가 죽어요. 이게 알 텐데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런가? 현재 미분양으로 인해서 금융기관 충격을 주고, 근데 이 충격 때문에 위험한 일은 3, 4개월 내는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는 예측과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고 미분양 해소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분양가를 낮추거나 임대로 전환하는 작은 노력이 우선이 돼야 된다. 건설사에. 그래서 건설사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이분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이 안 돼서 기업을 회생 절차하라는 거. 회생. 기업 부도 내고 경매로 넘겨라. 호황기에도 어느 정도 기업 정리는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신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대기업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만 살게 되면 여러분들 경험해봤지만은 이 시장의 자유화가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대기업이 조금 힘들더라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 니네가 자구책으로 회생 절차 가고 경매 넘어가는 거는 이 정도는 옛날에도 있었다. 근데 와 이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쭉 유지되어 오다가 이게 문제가 커져가지고 수정 자본주의로 나왔고 수정 자본주의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신자유주의로 나왔어요. 자본주의가 개선이 되는 거야. 이 개선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본주의가 왜 문제가 많았죠?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전체적인 사회 통합이라든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중소기업이 죽이고 대기업이 살면 이 중소기업을 누가 흡수해요? 대기업이 다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은 살리고 중소기업은 죽이겠다? 그럼 돈 버는 사람은 벌고. 요즘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출 DSR이나 대출 다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 풀어줘야지. 그거 왜 막어? 그것도 자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도나는 사람 부도나고 회생하는 사람 회생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간섭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신자유주의 수정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지금 이런 경기에 누가 집을 많이 샀을까? 누가 강남에 집을 샀을까? 집값 떨어지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사요.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또 돈을 버는 거야. 싸게 물건들을 잡으니까. 그럼 이럴 때 오히려 대출을 해줘가지고 돈 없는 사람이 집을 사게끔 해줘야 돼. 사실은. 그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쟁할 수 있게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과 지금 경쟁을 못해요. 돈 없는 사람은. 왜? 대출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싼 물, 좋은 물건 다 지금 다 집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할인 분양을 해요. 할인 분양해도 사람들이 대기업 거를 살까요? 중소기업 거를 살까요? 당연히 대기업 거. 그러니까 할인 분양해도 중소기업 안 돼요. 그럼 뭐가 혜택을 줘야지 중소기업 싸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을 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다 죽이고 중소기업을 다 죽이겠다는 거 전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게 할인 분양하고 정부의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것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걸 어떻게든 싸게라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융자를 꺼야지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팔리지가 않고 아예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내가 돈을 갚을 의지는 있어. 역전세가 똑같아요. 내가 돈 줄 의지는 있는데 대출이 안 나와 돈 못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이것도 싸게 내야 팔지 싸게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혜택은 줘야지.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주고. 왜냐면 자구책이라도 할 수 있으면 자구책이 팔려야 자구책을 하지. 그거를 열어주지 않고서 죽으라고 하면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한번 낮춰봐. 그러면 5억에 분양했던 아파트를 4억까지 낮춰서 분양하면 이게 4억에 사람들이 세금 혜택 받으면 분양을 받아요. 근데 이걸 2억에 낮추라는 거예요. 지금 자구책으로. 2억에 낮추면 분양 되겠지. 근데 그건 차라리 그냥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직원도 월급도 못 줘요. 은행 융자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착공이나 분양을 미룸으로써 임기 후반에 집값 폭등 요인이 올 수 있는 것. 그럼 당연히 누가 공사하겠어 지금 시공 못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적극적이고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 인허가라든지 청약 이런 규제를 거의 다 풀었는데 더 원활하게 풀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만 보는 건데 뒤도 좀 약간 처리하면서 가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임대차 3법 폐지까지 좀 고려하고 있답니다. 폐지는 아니고 좀 약간 억지스러운 것만 없애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격이 없는 빌라들 전세 가격의 90%가 아니라 120%까지 전세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작동 안 하는 데서 사기가 일어나고 이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하고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를 풀어보겠다. 회초리 하나 강요하는 게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빌라가 왜 가격이 없어요? 빌라는요, 공급 원가라는 게 있어요. 토지 금액에다가 건축비에다가 인허가 비용 엄청 비싸요. 정부에서 엄청 가져가요. 그거 합치면은 이게 원가예요. 여기에다 건축주 마진을 붙이면은 그게 매매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빌라를 짓는 마진이 5억이에요. 그럼 얘는 5억 5천에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를 5억 5천에 시세대로 분양되는 아파트 전세를 예를 들어 3억 5천에 들어와. 그럼 이거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거기다가 5억 정도로 공급 원가라고 공시해주면 돼요. 아니면 5억 정도로 공시 가격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걸 3억 5천에 공시 가격을 매겨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도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에다 지방 땅값하고 곱하면은 바로 나와요. 공무원들이 바로 앉은 자리에서 한 채당 한 동당 30분이면 해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 내가 5억 5천짜리 빌라에다가 전세를 갖다 3억 5천에서 4억 정도에 살면은 안전한 거잖아요. 어차피 그 이하로 공급 못하고 내년에 또 뛰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왜 정부에서 중간에 이게 자꾸 세금을 뜯어가? 예를 돈을 못 가서 경매 넘어갔어. 그러면 경매 비용은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이제 거기 위에다가 국세 선순위로 붙여줘. 거기다 뭐 3개월 임대 차임 밀어준 거 가져가. 그러니까 얼마가 도대체 내 앞에 가져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범위를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전체 매매가의 10%만 가져가겠다. 아니면 최대 15%만 가져가겠다. 그러면 내가 거기 그 나머지를 전세 살면 안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전세라고 하는 건 물건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가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건데 거기 물건에다 왜 앞에 선순위 나중에 들어온 놈이 왜 앞에 가냐고요. 이것만 좀 정비해주면 그래서 근데 임차인이나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임차는 월급은 한개 월급은 근데 그거를 범위만 정해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안심하고 보증보험 필요 없어요. 안심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만들어주시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방에서 위축 지역 지정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필요 없다. 왜? 시공순위 10인의 기업들은 충분히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시공순위 10이 밖은 어쩌라고. 다 죽으란 얘기죠. 죽어도 모르겠다. 하도급체 업체도 어려움이 있다. 하도급 업체만 살리겠대요.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하도급이 10위권 바깥에 있는 기업들 이하가 하도급이잖아요. 그걸 살리겠다면서 저런 말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쓰러지는 기업, 이 고비를 못 넘겨 쓰러지는 기업은 최소화할 거다. 말만 최소화지. 뭘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시를 하나도 안 하면서 이거를 분명히 작정하고 만들었을 텐데. 자, 그리고 이제 역전세 부분인데 역전세 부분은요. DSR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는 이제 하셨어요. 역전세는 DSR을 풀어줘서 좀 대출을 터주자는 데는 금융당국하고 공감을 형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전세 걸리신 분들은 조만간에 좀 풀릴 건데 이거 좀 빨리 좀 해주세요. 해줄 거면서 이렇게 사람을 애간장을 태워요.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좀 어바웃라도 좀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이 나무늘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느리다고 너무 뭐 하반기까지 가냐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네. 네?